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트 30번째 동영상, 30번째 동영상이고, 오늘은 번외로 해서 조금 헤겔이 어떻게 스피노자를 좀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는 아니고, 뭐, 좀 자세하다면 자세하고, 이렇게 번외편으로 해서 헤겔이 바라본 또 스피노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번외로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또 부족하지만 이제 박사 논문에 이렇게 한 부분을 조금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제 학생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좀 뭐 이렇게 써드리자면은 뭐 일단 논문을 쓸 때 제가 요 파트는 사실은 이렇게 114 요거는 이제 제가 커테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컨트롤 N을 누르면은 이렇게 각주를 달 수가 있고 제가 각주에서 이렇게 WL2 198이라고 한 거는 요거는 이때는 다 약호를 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지금 69쪽 기억해 놓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약호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논문을 쓰실 때 좀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겔 원전인 경우에는 요 원전 원 그 본 책의 경우에는 내가 요렇게 쓸 거다. 그리고 요거를 데놀리학이라는 책일 경우에는 비셴샤프트 데어 로직 요 약거로 WL을 쓰고 그리고 쪽수를 쓰겠다. 그리고 미학 강의의 경우에는 보레중엔 유버디 에스타틱 이렇게 해서 요거를 VA 땡땡 요렇게 한 다음에 쪽수를 쓰겠다. 그래서 요렇게를 쓰면은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은 약호로 그거를 퉁친다는 표현보다는 쓸 수가 있다. 요약을 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논문 쓸 때 가장 아무리 이제 AI다 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도 결과적으로 AI가 해줘도 이게 글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능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논문을 읽을 때 이렇게 컨트롤 NN을 써서 각주를 다는 요거였고 직접 인용일 때는 요 옆을 요렇게 조금 이제 좀 띄어놔서 중간에다 놔두고 요거는 직접 인용인데 제가 조금 이제 중요하다 싶은 거니까 글자 크기도 작게 해서 요렇게 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부차적인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헤겔이 그렇다면 데놀리약 198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유출의 문제를 다룬 동양적 관점에서도 절대자는 곧 자기 자신을 밝혀주는 빛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때 절대자는 단지 자기를 비춰줄 뿐만 아니라 또한 방출하는 것과도 같아서 이러한 절대자의 자기 방출은 바로 그 절대자가 티없는 청명함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멀어져 가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후속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바로 이 후속의 것을 발생케 하는 선행했던 것보다 불완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출 현상은 우연적으로 생기된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되고 생성이란 다만 점진적인 상실을 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써 어느덧 존재로서의 빛마저도 점점 더 어둠 속에 가려지게 되고 소극적 측면을 이루는 밤은 결코 처음에 발산되었던 빛으로 귀환하지 않는 일정한 진행 도상에서의 최종 단계를 이루게 된다. 자, 1차적으로 우리가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칸트 철학을 계승했다라는 점은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칸트 철학과 헤겔 철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스피노자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헤겔이 받아들이고 칸트가 부정했던 이념의 문제를 헤겔이 긍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차이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칸트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파악이 되는 종류는 우리가 인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자아예요. 이 작은 자아는 대상을 관념론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하는
역할을 맡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칸트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지성이에요. 지성. 인간의 지성. 베어스탄트, 오성, 지성이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성이나 이념의 역할은 칸트 철학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 이러냐? 내가 지금 가장 작은 자유의지를 가진 이 지성과 오성으로서, 그리고 도덕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선언적 자유는 내가 그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의 기반 근거를 어떤 식으로 이념화 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념은 사실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에요. 칸트 철학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칸트 철학에 있어서는 자연과 구별되는 자아의 역할이 확보가 된 거는 아시겠죠? 자아는 자연으로부터 구별된 대상이에요. 그런데 스피노자 철학에서는 자아는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신과 자연, 자연과 신이 일직선상의 동일함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헤겔은 이 어떤 입장을 받아들이냐면 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모두 다 취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입장에서 보면 스피노자적인 입장을 더 취하고 있거든요. 스피노자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자연과 신과 자연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자연이 개진되는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것의 경도와 위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신의 속성과 신의 절대자에 대한 뜻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은 우리가 놀랍게도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자연적 의식이 지와 대상으로 나뉘어진 자연적 의식이 대상과 관계하는 지의 측면이 아니라 대상이 지와 무관한 측면을 자신의 진리의 척도로 받아들이고 그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가 자신의 오류와 실수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절대 정신에 도달한다라는 지점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헤겔이 자연을 통해서 혹은 스피노자가 자연을 통해서 신의 뜻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은 헤겔은 이 자연을 어떻게 보면은 의식으로 혹은 정신의 영역으로 관념의 영역으로 치환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정신과 의식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절대 정신과 절대 지 혹은 신의 뜻을 파악하고 자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헤겔의 의견이냐면은 헤겔에서 주장한 이 정신과 의식과 관념을 자연으로 바꾸면 스피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 헤겔은 분명히 칸트가 이야기하는 자아 철학의 자아를 가지고 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론은 대단히 많이 스피노자의 방법론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헤겔 철학에서 과연 그러면 스피노자 철학처럼 자아가 사라지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겔이 이 자아를 칸트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이념적인 거대한 자아로 다시 환원시키고 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한 짓이에요. 칸트는 분명히 신의 목적론적인 추론을 자연의 대상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파악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반성적 차원의 의미에서 내가 대상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그 같은 목적이 상정된 것은 아닐까라고 주관의 내면이 반성한다 뿐이지 그것이 자연 대상을 아무리 관찰한다라고 해서 신의 뜻이나 신의 숭고한 섭리가 파악이 된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칸트는 절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자연을 제대로 관찰하면 자연 안에 있는 개별 속성들이나 개별의 특성들이 신의 전체적인 과정의 계열로 내속될 수 있다라고 귀속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죠.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헤겔이 여기서
갖다 가지고 오는 건 뭐냐면은 칸트의 이러한 자아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측면을 스피노자 철학의 실체, 자연의 전개 과정에다가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자기 전개가 된 거야. 자연의 스피노자 철학이 자연의 자기 전개로서의 신의 양태가 드러났다면은 해겔 철학에서는 정신의 자기 전개로서 신의 자기의 자신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해겔 철학과 스피노자 철학의 대단히 강한 유사 지점이 발견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겔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태양이 있고 태양이 빛을 발하면서 그 대상을 향해서 빛이 나가주 가 빛의 지향 지점에 대해서는 스피노자의 철학의 심오함과 위대함을 짚고 있죠. 하지만은 이 지점에서 해겔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자유의 자기 전개를 통한 자유의 자기 발전을 통한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진행 원리이지 자연이 어떻게 뻗쳐나가서 그게 신의 뜻이다. 이거를 추론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해겔은.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해겔은 스피노자 철학을 매우 신비롭고 심원한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거기서 스피노자 철학의 약점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해겔이 직접적으로 신이나 태양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글에서 빛을 발산하는 절대적 존재의 의미를 지닌 신과 태양과 관련지어서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 글을 또 멈춰 놓고 한번 이렇게 봐주신다면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로서의 태양이 아니라 태양이 가지고 있는 빛의 운동성에 해겔이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빛이 갇힌 대상을 향한 지향성은 최초의 근원적인 형태일 때는 가장 빛나고 명확한 것이다. 당연히 빛은 태양이라는 고정된 실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때? 가장 빛이 확실하겠죠. 그런데 이 빛의 본질이 대상을 향한 지향성, 그것을 향한 지향성이 있기에 빛은 반드시 타자나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한다는 점이죠. 자, 이때 연속되는 빛의 속성은 후속의 것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내가 지금 빛이 후속된 것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빛 자체가 가진 강도가 어때? 약화가 되겠죠. 가면 갈수록 약화가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가면 갈수록 대상을 향해 물론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 그 미분 지점 태양이 이렇게 쓰면 가장 가까이 있을 때는 빛나겠지만 지향성으로 따진다면 가면 갈수록 이 빛은 이 빛을 지시해야 되고 이 빛은 이 빛을 지시해야 되고 이 빛은 이 빛, 이 빛, 이 빛, 이 빛, 이 빛. 결과적으로 빛의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지점에 있을 때, 이 지점에 있을 때 이게 태양이고, 그러면 여기까지 갈 때 빛의 속성이 후속, 전자가 후속자를 지시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갔을 때는 이 빛이 희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후속의 빛의 속성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본원적인 근거는 전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근원성, 그 근본성은 상실된 채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빛은 후속자가 더 밝지만은 그 밝은 것의 근본 근거는 그 전자에 두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속성, 아주 스피노자 철학 자체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해겔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의 우유적인 속성, 우발적인 속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칸트 철학에서는 자아가 가진 가장 확실성이 자연의 우유적이고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사태로부터 떨어져 나온 지점에서 칸트가 스피노자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겔은 어떻게 보면 자연의 운동성이 가진 우발성과 그 근거의 불확실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후속 빛이 대상으로 향할 때 어쨌든 후속의 빛이 더 밝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후속의 빛은 그
그 전자의 빛, 그 전자의 원인의 속성에, 그 불확실한 원인의 속성에 더 자신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불확실하고, 후속 빛으로 나갈 때도 후속 빛이 더 세고, 후속 빛이 세지면 세질수록 우리가 대상을 보면 볼수록 어때? 그 근거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념적인 근거도, 관념적인 확실성도 우리가 대상에서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헤겔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연을 아무리 관찰하다 손치더라도 그 어떤 명확한 근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찰의 확실성은 확보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자연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어때? 그것에 대한 신의 속성이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헤겔이 스피노자를 대단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죠. 자연을 아무리 관찰하고 관찰한다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태양빛이 가지고 온 근거 속성에 따르면은 그 근거가 상실되는 과정을 통해서 얘가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는 그 과정 자체는 어때? 그것을 통해서 신의 속성을 추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는 헤겔은 또 칸트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좀 내용이 조금 난해했을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강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